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 활짝꾸러기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보통 크게 아픈 곳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소화불량, 어지러움, 근육통 등 잔 통증이 신경에 거슬릴 때가 많죠. 오늘은 나만의 통증을 살펴보고 간단한 해답을 찾으며 건강관리하는 방법들을 황윤신 저자의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와 함께 살펴볼게요. 저자는 한의사신데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습관처럼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삶이 안 아플 순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할 방법들도 여러분이 흔히 겪는 문제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목이나 어깨 괜찮으신가요? 딱딱하게 뭉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잘 뭉치는 편인데요. 무거운 어깨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방을 매는 방향을 알 수 있고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서는 다리의 방향도 어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는 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목에서 나온 신경이 어깨와 팔을 지배하거든요. 이 말은 즉 목만 알아도 팔과 어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감 등이 있습니다. 별 이상 없는데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만 편해져도 불편이 훨씬 감소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을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먹이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한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 음식이 정당하지 못한 것, 약을 잘 못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조차 잘 하지 않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점점 거북목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죠.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몸도 목도 강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5초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기대어 무거운 먹이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에 힘도 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좀 쉬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끌어안고 고군분투했는지 알죠? 그러니 그런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온몸에 힘을 다 빼주세요. 여러분, 사장님 의자 아시죠? 일하려고 만든 의자가 아닌 것처럼 뒤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몸 전체를 뒤로 기대면 편안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마치 이 의자에 앉은 듯 몸을 최대한 뒤로 보내세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장님인 것처럼 최대한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세요. 마치 척추에 깁스한 것처럼 뻣뻣하게 구세요. 최소한 내 삶에는 내가 사장이니까요. 이 자세를 꾸준히 해주면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온몸이 나른한 아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그렇죠. 몸이 물먹은 솜마냥 무겁습니다. 몸은 날씨를 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 찌뿌둥한 날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건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노건상이란 힘을 써서 권태롭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기만 상하는 것보다 혈까지 함께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더 노곤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이죠.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피곤한 상황은 노심상에 해당합니다. 몸을 쓰지 않았을 뿐 마음을 많이 쓴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내가 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먹이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꾸만 피곤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셋,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 남과 겨뤄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과는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하죠.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번듯한 직장, 학벌 등 대부분 사람이 추구하는 외적인 행복의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멈추세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인생의 쉼표를 찍으세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듯이요. 여러분은 휴식 시간에 뭘 하시나요? 글쎄요. 휴일이나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푹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니까요. 우리는 쉬면서 뭘 할까요?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도 보고 TV를 보며 재미있는 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핸드폰도 딱히 뭘 하지 않고 켜놓기만 해도 배터리가 닳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 쉰다는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 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쉼의 첫 단계는 항상 멈춤과 느낌입니다. 우선 나를 지금 여기에 잘 두는 것이죠. 그리고 잘 느낍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숨부터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나를 보는 거예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코안과 목을 지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가서 나를 채우고 자면 다시 가슴에서 목을 지나서 코로 나오는 것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유지하는 거죠. 2번, 3번 계속 이어지는 나를 느낍니다. 저자는 책에서 호흡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는 늘 호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나를 살리는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쉬는 것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쉬세요.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집니다. 2번째 원칙은 코로 쉬기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죠.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논의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인데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합니다. 입으로 내쉬는 사람일수록 차츰 구강 구조가 변한다고 해요. 평소에 입을 벌려 입술이 들려 있고 부은 듯 나온 얼굴형이 되는데요. 예쁜 얼굴을 위해서라도 입은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좋겠죠. 3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하기입니다.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죠.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쉬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이 말이죠.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관략근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숨을 들이쉴 땐 관략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관략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땀도 나고 복근에 힘이 듭니다. 심지어 나중엔 좀 어지럽기까지 한데요.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몸이 좋아질 때 순간적으로 불편함이 올라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명현은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의 반응입니다. 불편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호흡을 하나씩 해보시길 바래요. 우선은 길게 숨쉬기를 먼저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코로만 숨쉬기를 하세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온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건강한 숨쉬기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숨만 잘 쉬어도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소화 잘 되시나요? 소화불량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나이 먹어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이만큼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 하며 아쉬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들 비슷하죠. 맛있는 걸 많이 먹고도 소화가 잘 되었으면 하거든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맛있는 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죠. 이럴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계속 먹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 게 땡깁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키는데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포식자가 나타났다. 공격하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고 해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 다리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팽팽하게 돌아가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달라고 하죠. 그럼 뇌가 단 거를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 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삶에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탄수화물은 온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니 이것을 끊을 수는 없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으셔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사용됩니다. 그러니 간식은 끊고 밥을 좀 든든히 드세요. 누룩, 바람보기, 귤껍질 등은 소화의 속도를 높이고 과식 후 소화불량에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자꾸 당기는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됩니다. 밥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시고 몸을 가볍게 하는 귤피차를 마셔보세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끊으시죠.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탄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탄수화물은 나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밥을 끊죠. 하지만 안 됩니다. 밥 드세요. 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류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죠.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면 흡수가 잘 되는 당입니다. 몸의 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죠. 에너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줄이셔야 해요. 고구마, 호박, 감자도 식사로 하는 게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밥은 좋은 탄수화물일까요? 어느 정도는요? 현미밥을 보통 많이 드시죠? 잡곡도 섞어 드시고요. 단,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잡곡을 드셔도 될까요? 잡곡을 먹고 체한다면 차라리 백미를 드세요. 체하면 어떤 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런 음식은 본인에게 나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차라리 위가 건강해질 때까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이 낫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을 채워야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선 밥을 드시길 권합니다. 간식은 끊으시고요. 반찬은 골고루 드시고 양은 좀 줄이세요. 밥을 줄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줄어든 자리에 반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간이 센 음식들은 또 음식을 당깁니다. 먹고 싶어지죠. 차라리 배고픔이 느껴지면 밥을 좀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죠.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나를 다독이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황윤신 저자의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가 한의사시잖아요. 이분이 평소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몸과 마음의 통증에 대한 저자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문체도 친근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작가님만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근력 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식사법, 마음 챙김법 등 다양하지만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